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이번에는 그냥 앞으로 그냥 공부를 날마다 할 건데 날마다 하는 거를 이제 영상으로 남겨서 그냥 제 재미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충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윤리 형이상학 정초를 보려고 그래요. 이제 칸트의 책이죠. 예, 칸트의 윤리 형이상학 정초를 보려고 하는데요. 윤리형이상학 정초를 왜 보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이게 왜 보냐면은 정언 명령 때문에 보는 거예요. 정언 명령. 예. 제가 우연히 이제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행동이 어떤 행동은 본질적으로 선한 행동이다. 뭐 이 어떤 행동은 본질적으로 악하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본질적으로 선한 행동과 본질적으로 악한 행동이 있다라고 구분하는 거에서부터 이제 뭔가 정언 명령과 비슷한 느낌을 느꼈고, 그래서 궁금한 거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지만 다른 사람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을까? 이런 부분이 궁금해져서 이제 정언 명령에 대한 내용을 찾다가 정언 명령이 윤리형이상학 정초에서 이제 언급이 되긴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저는 보게 된 거고요. 접하지는 못했고 그냥 지금 책 자체를 사서 간단하게만 한번 겉만 훑어본 그 정도라서 뭐 별도의 뭐 깊은 내용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냥 혼자 책을 본다. 책을 혼자서 그냥 이야기하면서 본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좀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예, 그렇게 할까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용이 깊게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윤리형이상학 정초 머릿말 정도까지 하고 끝을 낼 수도 있고요. 1절까지만 하고 끝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할 생각이고, 내용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이쪽은 이제 본문, 네, 아카넷, 네, 백종현님이 옮긴 아카넷에 이제 윤리형이상학 정초를 이제 이쪽에 적어놨어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은 이 영상을 지우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제가 전체 내용을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뭔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나중에 뭔가 그 출판사 쪽에서 얘기가 나오거나 한다면은 뭐 지우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냥 개인적인 기록으로서 남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예, 이쪽에서 이제 본문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살짝 정리를 해볼 건데, 이거는 이제 조금씩 해봤어요. 조금씩 해보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이런 생각하면서 보긴 했는데, 아무튼 그냥 개인적인 공부한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같이 보실 분들 있으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걸 실시간으로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좀 해보다가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윤리 형이상 정초 이야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네, 고대 그리스 철학은 세 가지 학문, 즉 물리학, 윤리학 및 논리학으로 나뉘었다. 이 구분은 사태의 본성에 완전히 알맞은 것으로 사람들은 이것에 가령 구분의 원리를 덧붙이는 일 같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개선할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철학은 세 가지 학문, 네, 즉 물리학, 윤리학, 논리학으로 나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학문의 종류가 이제 세 종류다라는 얘기죠. 이 철학이라는 표현하고 학문이라는 표현이 구분이 되어져 있긴 해요. 칸트 책 자체에서 영문에서는 제가 구분되어진 거 봤는데 독일어에서는 구분되어진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철학과 학문을 좀 구분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아무튼 저는 학문으로 취급을 해서 볼 건데 결과적으로는 학문의 큰 틀이 세 종류 있다라는 얘기로 보이거든요. 세 종류 있다. 물리학, 윤리학, 논리학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맞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일단 이게 어떤 의미에서 나눴는지는 알 것 같아요. 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나눴는지는 알 것 같은데 저는 학문의 종류가 이렇게 나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예, 윤리학, 논리학. 저는 차라리 물리학과 논리학을 같이 넣었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뭐 비판을 하자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사견에다가 적을게요. 사견이 정상적으로 나오나? 네, 사견 정상적으로 나오네요. 잘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보면요. 이렇게 보면 되나? 이렇게 보면 되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문이라는 건요, 네, 대상을 분석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해하려는 학문이 있고, 이해 학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성질을 응용하는 학문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응용하는 것. 그래서 응용 학문으로 저는 구분을 합니다. 이해와 응용으로 나누는데, 논리학이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여기서 나오겠지만, 논리학이 지금 그 결과적으로는 지성에 대한 학문이에요. 왜 지성에 대한 학문이냐면은 그 인간이 생각할 때 문장으로서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문장으로서. 네, 문장으로서 생각을 하니까 문장을 통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구조나 형식은 지성적인 거다 이거죠. 지성적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에 의해서만 형식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논리학은 지성에 대한 학문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성에 대한 거, 지성에 대한 거 여기서도 이제 나오죠. 순전히 지성과 이성의 자신의 형식 및 사고 일반의 보편적인 규칙들만을 다룬다 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지성이라는 대상을 분석하는 거예요. 지성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사고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걸 분석하는 거라서 이게 적절하다라고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걸로 자체로 완벽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제 뭐 생각해 볼 만한 건 이제 진짜 학문의 종류가 세 가지로 나누는 게 완벽할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정말 그럴까? 네,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 사태의 본성에 완전히 알맞대요. 사태의 본성에 완전히 알맞다. 이게 맞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태의 본성에 맞다. 사태라는 거는 이제 문제 현상을 말하겠죠. 현상을 말하는 것 같은데, 현상의 본성에 완전히 알맞은 것으로 사람들은 이것에 가령 구분의 원리를 덧붙이는 일 같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 자체로 완전하다 이거잖아요. 예. 윤리학 이거 나뉘었다 학문. 예.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러는데 이건 지우는 게 낫겠네요. 저 혼자 그냥 한번 정리해 본다고 한 건데. 아무튼 이렇게 하여 한편으로는 구분의 완벽성을 확보하고 한편으로는 필연적인 하위 분과들을 올바르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얘기하는데요. 예, 보면 뭐 그렇죠. 어차피 생각을 해보면 예, 이미 이제 큰 틀이 세 가지의 큰 틀이 확보가 된 거잖아요. 예, 큰 틀이 확보된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적절하게 하위 범주들을 분류하면 되는 거죠. 예, 물리학이라고 한다면은 뭐 자연학으로 사실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자연학이라고 하고서 이제 뭐 물의 힘, 뭐 수력이라던가 불의 힘, 불의 성질, 막 이런 거. 네, 그다음에 뭐 땅의 힘, 뭐 식물에 대해서 식물의 원리. 네, 물의 힘이 아니라 그렇게 했어야 됐네요. 네, 힘을 원리로 바꾸죠. 네, 이렇게 바꿔서 네, 이런 식으로 갔으면 되니까. 그래서 뭐 물에 대한 학문, 네, 물에 대한 학문 이렇게 가면 되니까 네, 문제는 없는 것 같죠. 이렇게 만약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큰 틀이 확보되면은 그 안에 이제 여기다 넣을까 저기다 넣을까 이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이제 뭐 칸트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완벽한 정리라고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칸트의 학문 분류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잠깐 봤음에도 불구하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저라는 사람에게는 대상 분석하는 학문과 응용하는 학문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큰 틀에서. 뭐 물론 이 칸트도 큰 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랑 그렇게 입장이 다를까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좀 다를 수 있다. 예,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면 학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게 옳을까? 네, 이런 부분 생각해보면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모든 이성 인식은 진료적인 것으로
어느 객관을 고찰하거나 또는 형식적인 것으로 객관들의 구별 없이 순전히 지성과 이성 자신의 형식 및 사고 일반의 보편적인 규칙만을 다룬다. 네, 깁니다. 이성인식이라는 거는 이제 이성적으로 인식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네, 이성적으로 인식하는 것. 네, 이렇게 보면 진료적인 것, 네, 이성적으로 인식할 때 진료적인 것, 어떤 물질, 어떤 존재적인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 질을 지닌다. 아, 이게 표현이 애매하죠. 진료적이다. 이런 것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진료적인 거는 그냥 감각 가능한, 네, 감각 가능한 것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감각 가능한 것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감각 가능한 것으로 어느 객관을 고찰하거나, 예, 감각 가능 결국에는 그거네요. 여기다 이렇게 쓸 필요가 없고 그대로 치환을 해보면, 예, 감각 가능한 것을 고찰하거나, 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형식적인 것, 객관들의 구별 없이 순전히 지성과 이성 자신의 형식 및 보편적인 규칙만을 다룬다. 이런데 저는 사실 여기서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미 감각 가능한 것들을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감각 불가능한 것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여기 보세요. 진료적인 것, 어느 객관이라는 거는 그 제3자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형식적인 것으로 나왔잖아요. 여기가 저는 그거라 생각했어요. 형식적인 것으로 했기 때문에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건 무슨 색으로 할까요? 저만의 생각이었으니까 색깔이, 예. 예,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비존재, 감각 불가능한 것, 네, 이렇게 갔었는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순전히 지성과 이성 자신의 형식 및 사고 일반, 네, 이거의 규칙을 다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문장이 나오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붙여넣어야 맞았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네. 지금 이거를 가리켜서 이제 이 부분을 가리켜서 형식적 철학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을 가리켜서 형식적 철학을 말하고 있는데, 네, 형식적 철학을 말하고 있고 여기는 진료적 철학을 말하고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여기다 할까요? 예, 아무튼 이렇게 되어져 있다. 칸이 너무 좀, 예, 타이트하게 돼 있는데, 진료적 철학, 이거 색깔을 좀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근데 너무 이게 겹치니까 조금 그렇네요. 예, 아무튼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게 형식적 철학과 진료적 철학을 구분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근데 진료적인 거 했으면 형식적인 걸 떠나서 비진료적인 게 나와야 되지 않았을까요? 예, 비진료적인, 예, 네, 이런 철학이 언급이 됐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뭐냐면요, 비진료적인 철학이라는 거. 일단 진료적인 물질적인 것, 예, 어떤 대상을 고찰하는 거는 이제 토끼를 고찰하거나 장미를 고찰하거나, 어이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진료적인 철학이죠. 진료적인 철학인데, 비진료적인 거라면 비진료적인 것이라면은 뭐 사랑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국가라는 개념이죠. 국가라는 개념이라던가 뭐 자유라던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비진료적인 거 아닌가요? 네, 비진료적인 것을 이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비진료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랑과 국가 자유를 어디다 넣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칸트의 말대로면은 여기다 넣을까요? 아니면 여기다 넣을까요? 형식적 철학에 넣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사랑, 국가, 자유 자체는 지성이 만들어낸 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넣을 수 있는데, 이거를 논리학으로 취급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사랑과 국가, 자유를 고찰하는데 이걸 논리학이라고 한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얘네가 빠졌다. 얘네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칸트가 좀 아이고, 네,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칸트가 지금 네, 진료적인 철학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 비진료적인 철학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얘네 아니 비진료적인 거 안 했죠. 얘네 안 했죠. 예, 형식적인 철학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주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성 자신의 형식과 사고 일반, 네, 이거예요. 무슨 색으로 할까요? 주황색 할까요? 예. 결국에는 이성에 대한 거란 거죠. 이성에 대한 거. 이성과 지성. 얘까지 해줘야 됐었네요. 예. 이성과 지성에 대한 학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얘네는 지워야 되겠다. 예, 얘네는 그냥 검은색으로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성과 지성에 대한 학문이 형식적 철학이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편적 규칙. 예, 보편적 규칙만을 다루는 거다. 이렇게 되는데요. 과연 얘도 넣어줬을까요? 사랑국가 자유를 고찰하는 거에 넣어줬을까요? 뒤에 가면은 이제 자유에 대한 얘기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형이상학 언급을 하잖아요. 칸트가 형이상학을 언급하는데 이 형이상학을 지금 형식적 철학에 넣는 걸까요? 예, 저도 이제 칸트를 많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형이상학을 형식적 철학에 넣는 것일까? 네, 그냥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얘가 이런 말 하는구나. 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 그냥 궁금증을 말하는 겁니다. 제 그냥 궁금증. 네, 제 그냥 궁금증이고 그 다음에 논리학은 형식적 철학이 맞을까? 저는 논리학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요. 논리학은 형식적인 거라는 거는 형식 논리에 한해서만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여기 이거를 다시 따올게요. 여기를 다시 따와서 논하던 거니까 저는 다시 말하지만 논리학의 형식적이라는 거는 형식 논리에 한해서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형식적 철학을 일컬어 논리학이라고 한다는 칸트의 말은 약간 구시대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 형식 논리 뭐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저만의 생각이니까 네, 그냥 쉽게 떠든다. 그냥 혼자 말하면서 하고 싶어서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고 형식 논리에 따르면요. 형식 논리에 따르는 게 이제 3단 논법이죠. 3단 논법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거나 여러 가지 많잖아요. 3단 논법 말고도 뭐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논리, 형식 논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 그 참 TF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 연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잘은 모르지만 그냥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한다면 예. 이 형식 논리에 따르면은 어떤 그 긍정문, 부정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긍정문, 부정문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네, 말한 것처럼 지성과 이성의 보편적인 규칙들이거든요. 지성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네, 무엇이다라는 말로 끝나고요. 아이고, 네, 넘어가 버렸네요. 이걸 한 줄을 지워버리면은 맞나요? 지워버리면 맞네요. 무엇이다, 예, 무엇이다로 지나가게 되고요. 부정문 무엇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규칙이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규칙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범주론에서 언급이 되죠. 칸트의 범주론에서 언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형식을 다룰 때, 순전히 지성과 이성의 형식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순전히 지성과 이성에 대한 것만 다루는 걸까? 결국에는 경험한 내용에 대한 거고, 경험한 내용이 언어화되면서 경험적인 측면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빨간 것은 사과다 이런 게 있을 때
이건 이제 긍정문이잖아요. 근데 빨간 거, 모르겠네요.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네,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아무튼 이 논리학이 형식적이다라는 얘기는, 네, 이런 그 산담 논법처럼 어떤 형식, 뭐 TFT, TFF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에 대한 얘기인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포기합시다. 빠르게 포기하고 넘어갈게요. 아무튼 이 형식적 철학을 논리학이라 일컫는다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현상학적인 것들, 예, 현상학적인 것으로 봤을 때, 논리학이 형식적이라고 하면은 비판받을 게 맞거든요. 그 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 말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수리철학 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의 말로 보여요. 논리학은 형식적 철학이 맞을까 했을 때 수리철학 하는 사람의 의미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그 누구인가요? 러셀, 비트겐, 또 누구 있죠? 뭐 화이트헤드였나요?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수학적으로 이제 그 철학의 이제 참거짓을 접근해 나가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 과연 그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논리학이 정말 형식적인 것만 다루고 있을까? 근데 저는 참거짓은 경험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예를 들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참거짓은 가능합니까? 예? 이 세상에 참거짓 누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참거짓을 모를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어떤 인간이, 그냥 걸어다니는 인간이 아무런 장비 없이 하늘을 날고 있다 그러면 당신은 그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시나요? 이런 질문을 해요. 왜냐면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불가능하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라고 하면 거짓이 되는 거고, 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하면 참이 되는 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에 대한 그 기준은 어디서 왔냐 했을 때 경험에서 온다는 거예요. 예, 경험해 봤을 때 내가 경험한 적이 있다. 그러면 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게 뭐 좀 단편적으로 말을 한 거긴 한데, 일단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던 지식상에서 일치한다면 참이에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벗어나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온다면은, 절대 현실에서 불가능한 얘기가 나온다면은 그것은 거짓이 된다. 이렇기 때문에 형식적 철학을 논리학이라고 한다?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논리학을 이렇게만 생각한다? 그거는 제가 고민을 많이 안 해본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그만큼 이제 논리학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많이 안 해봤다 이거죠. 네, 좀 생각을 더 해보고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저만의 생각을 정립을 하든,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를, 네, 제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볼게요. 그러나 특정한 대상들과 그 대상들이 종속하는 법칙들을 다루는 진료적 철학은 다시금 두 겹이다. 왜냐하면 이 법칙들은 자연의 법칙이거나 자유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전자의 학문을 물리학이라 일컫고 후자의 학문을 윤리학이다. 또한 저것은 자연이론이라 불리고 이것은 윤리이론이라 불린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미리 읽었으니까 제가 조금 더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데, 완전 이제 이 밑에로는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버벅일 거예요.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정 대상들과 그 대상들이 종속하는 법칙들을 다룬다. 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이거 지울게요. 지우고 그냥 지우지 말까? 아까운데. 어떻게 써먹을 수도 있어요. 제가 까먹고 있다가. 네. 특정 대상들이라는 건 일단 어떤 존재라는 얘기죠. 네. 이렇게 할까요? 네. 존재라는 얘기. 아직 뭔가 틀이 안 잡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뭔가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뭔가 또 나오겠죠. 네, 아무튼 존재와 존재들이 종속하는 법칙, 이제 존재들이 어떤 성질을 부여받잖아요. 그 존재들의 본질, 네, 이런 거를 이제 존재의 본질을 다루는, 네, 진료적 철학.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토끼가 있다면 토끼의 성질, 예, 토끼라는 존재하고 토끼의 성질을 다루는 진료적 철학이 있다 이거고요. 이렇게 이제 대상을 다루는 게 있지만 또 행동을 다루는 게 있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예, 진료적 철학에서 이제 또 나오게 되는데, 왜 진료적 철학이 두 겹이냐라고 되냐면요. 이게 지금 제가 그 이동식 그 데스크를 쓰는데 이게 삐걱거립니다. 예, 그래서 좀 소음이 들어갈 텐데 말하다 보니까 이게 저도 까먹고 그냥 하고 있네요. 아무튼 진료적 철학은 다시 말할게요. 여기 어디였죠? 감각 가능한 것. 네. 진료적 철학은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감각 가능한 것에 대한 철학은 이제 두 가지다. 두 겹이라고 했는데 겹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은유적인 표현, 네, 두 가지다.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료적 감각 가능한 것에 대한 철학이다 보니까 이제 학문 탐구하는 거다 보니까 존재에 대해서 다루고 그 존재의 본질적인 성질, 네, 성질? 존재의 성질이라고 하는 게 나을까요? 아무튼 존재들과 존재의 성질에 대해서 다룬다. 네, 근데 이게 또 두 가지로 나뉜대요. 왜 그렇게 되냐? 왜냐면은 이 법칙들은 자연의 법칙이거나,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는 그 존재가 갖는 성질이 자연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의 법칙이다. 그리고 이 자연의 법칙 이게요, 이제 존재들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자연 안에는 모든 존재들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존재의 이제 법칙인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좀 신박한 그 새로운 발상이죠. 네, 자유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라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자유의 법칙은요, 이제 행동과 관련된 거예요. 네, 행동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행동과 관련된 법칙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 행동과 관련된 법칙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왜 자유의 법칙이 행동과 관련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일단 여기 윤리학이라는 말 때문에, 윤리학이라는 말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없네요. 이런 제발 안 살아나네요. 예. 자유의 법칙 뭐라고 썼죠?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렇게 썼죠. 예. 네, 이거 엔터 치고요. 네, 그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게 이제 자유의 법칙이 윤리학과 관련이 있냐면은, 이제 얼만큼의 자유를 제공하고 왜 우리에게는 이런 자유가 주어졌는지, 그 다음에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걸 택해야 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게 왜 윤리학과 자유의 법칙이 연관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자유를 모르겠네요. 예. 일단 이렇게 의미가 되어야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긴 하는데 근거는 지금 나타나진 않습니다. 윤리학 자체라는 게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냐, 해야 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구분하고 이제 평가하고 가치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차라리 뭐 도덕의 법칙, 의무의 법칙이라고 했으면은 좀 더 직관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자유의 법칙이라고 했으니까 자유에 대해서 언젠가 뭔가 추가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아무튼 그렇다는 점이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행동과 관련된 법칙, 이게 이제 윤리 이론으로 나아가는 거고, 자연에 대한 법칙이니까 자연 이론, 자연학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진료적인 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네, 진료적인 거, 진료적 철학이 두 가지. 네, 하나는 자연학, 그 다음에 다음 하나는 윤리학, 이렇게 되는데,
윤리학이 진료적인 걸까요? 윤리학이요? 네. 네, 윤리학은 진료적 철학일까요? 저는 이게 의문이에요. 저는 이 칸트의 이런 학문에 대한 분류가 적절한지 잘 모르겠어요. 이상 없이 잘 되고 있죠? 네. 적절한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진료적 철학이라고 하면요, 저는 자연학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얘는 아니에요. 저한테는 얘는 아니에요. 얘는 가로줄이 없네요. 가로줄이 없네요. 예. 가로줄 뭐였는지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 댓글로 주시면 활용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지? 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얘는 아닌 것 같고, 윤리학은 누가 진료적 철학이라고 해요. 진료적 철학이라고는 잘 안 할 것 같아요. 또 이제 철학의 전문가분들께서는 너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의미는 좀 아닌 느낌이 있어요. 예, 윤리학이 왜 진료적 철학이죠? 진료적 철학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감각 가능한 것에 대한 철학이거든요. 윤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예, 선악, 미에 대한 걸 다루잖아요. 미추, 뭐 시비,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건데, 시비 안 다룰까요? 시비 다룰 것 같은데. 예. 왜냐면 옳고 그른 걸 다뤄야 되잖아요. 이런 걸 다루는데 왜 이게 진료적 철학일까요? 그러니까 약간 행동적인 측면, 행동은 감각이 가능하잖아요. 감각 가능한 거다 보니까 감각 가능한 거고 현상이니까, 행동은 감각 가능한 거고 현상이니까, 그래서 진료적 철학으로 보는 게 아닐까. 예. 어떤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감각을 할 수 있고 그건 현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진료적인 측면에서의 이제 학문이다. 이 윤리학은 이 행동이 이제 선한 행동이거나 악한 행동이거나 아름다운 거거나 추한 거거나 올바른 거거나 그릇된 거거나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선악 미추 시비에 적용된 행동을 말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왜 진료적 철학이라고 했을까요?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예, 저는 공감을 못 하겠다라는 거죠. 예, 저는 공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학문에 대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전개를 하고 있는데, 일단 왜 이런 식으로 전개를 시작했는지는 좀 더 보면 알겠죠. 좀 더 보면 알겠는데, 이러한 학문의 구분이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네, 과연 맞는 것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 이게, 네, 진료적인 거라고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형식적 철학, 논리학. 이게 그래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물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서 호기심을 끌만한 주제는 아닌데, 뭔가 논리적으로 말이 좀 적절하지 않은 느낌인데 다른 분들은 공감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다음 볼게요. 이제부터는 저도 이제 보다가 만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보면 논리학은 어떤 경험적 부분도 가질 수 없다. 예, 논리학이 이제 가질 수 없는 이유는 나오긴 했어요. 여기도 나오네요. 논리학은 사고의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법칙들이 경험에서 취해오는 근거들에 의거하는 그런 부분을 가질 수 없다. 네. 여기서 사고의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법칙들은 제가 봤을 때 자연 법칙 같아요. 네, 자연 법칙 같네요. 예, 그러니까 자연 법칙들은 경험에서 이제 근거를 이제 가져오잖아요. 그런 것이 있는데 논리학은 가질 수 없다. 그래서 보면은 뭐 이 문장을 따로 떼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논리학은 가질 수 없다. 예, 사고의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법칙들이 경험에서
취해오는 근거들에 의거하는 그런 부분을 가질 수 없다. 네, 이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사고의 보편적이고 법칙들은 가질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네. 경험에서 취해오는 근거들에 의거하는 그런 부분을. 네, 이게 또 표현이 애매하죠. 네. 가질 수 있는 해야 될까요? 아무튼 경험에서 취해오는 근거들에 의거하는, 경험에서 취해오는 근거들. 그럼 뭐 현상 아닐까요? 현상일 것 같은데. 논리학은 가질 수 없다. 사고의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법칙들은 가질 수 있지만, 네. 하지만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또 저한테 또 이제 너무 말을 붙여서 만드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렇게 정리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논리학은 사고의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법칙들이 경험에서 취해오는 근거들에 의거하는 그런 부분을 가질 수 없다. 얘네는 갖는 건데 얘네는 못 갖는다,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현상적인 거를 가질 수 없다. 논리학은 현상을 가질 수 없다로 취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논리학은 현상을 가질 수 없다. 이런 의미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일단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형식적 철학이 논리학이라고 했는데, 지성과 이성의 형식 및 사고 일반의 보편적인 규칙들이잖아요. 가져가 볼까요? 예. 여기서 이렇게인데, 이렇게잖아요. 지성과 이성 자신의 형식이래요. 네, 형식이라면 뭐 틀 뭐 이런 게 되긴 할 텐데, 이 형식, 이 지성과 이성의 형식을 눈으로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네. 지성과 이성이 작동하는 어떤 틀을 말하는 건데, 지성과 이성의 틀, 이걸 눈으로 볼 수 있나? 귀로 들을 수 있나? 아니면은 코로 맡을 수 있나? 이렇게 했을 때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게 논리학은 어떤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그런 현상 사례를 지니지 않는다, 이런 얘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형식만을 다룬다는 얘기 자체가 그거죠. 형식만을 다룬다는 것 자체가 이제 경험 세계에서는 없다. 경험 세계의 틀과 같다. 이게 말이 어렵나요? 네, 아무튼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보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논리학이 아닐 터다. 이게 눈으로 볼 수 있거나 귀로 들을 수 있거나 코로 맡을 수 있으면 논리학이 아니다,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쵸. 지금 얘네가 말하는 거, 칸트가 말하는 거는 지성과 이성의 형식이잖아요. 이것만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학이라는 건 이 형식에 대한 거예요. 근데 지성과 이성 자체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 그것의 형식은 어떻게 보겠어요? 예. 볼 수가 없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지성과 이성에 대하여 다루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논리학은 현상을 가질 수 없다라는 이제 칸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말해 모든 사고에서 타당하고 증명되어야만 하는 지성 내지 이성을 위한 기준이 아닐 터이다. 다시 말해, 뭔가 두 번 적혔는데요. 제가 이걸 잘못 넣었을까요? 봐봐야 되겠네요. 셀을 합치면서 잘못 넣었거나,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말해 아닐 터이다. 아 맞네요. 제가 두 번 넣었네요. 여기를 책을 보니까 두 번 넣었었네요. 모든 사고에서 타당하고 증명되어야만 하는 지성 내지 이성을 위한 규준이 아닐 터이다. 이거는 좀 모르겠네요. 그렇죠? 아닌가요? 저만 모른가요? 모든 사고에서 타당하고 증명되어야만 하는 지성 내지 이성을 위한 규준이 아닐 터이다. 이거 모르겠는데요? 흐름을 제가 놓쳤을까요? 모든 사고에서 타당하고 증명되어야만 하는 지성 내지 이성을 위한 기준이 아닐 것이다. 네, 약간 이렇게 갈 것 같았어요. 예, 가다가 이제 헷갈리고 네, 아무튼 그렇게 될 것 같긴 했는데 이성을 위한 기준이 아닐 터이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모든 사고에서 타당하고 증명되어야만 하는 지성 내지 이성을 위한 규준이 아닐 터이다. 네, 규칙과 이런 것들이 아닐 것이다. 규준이란 말도 다시 찾아봐야 되겠네요. 규준이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약간 좀 표준이라고 하네요. 규범이 되는 표준, 규준이 규범이 되는 표준이 아니다. 좀 말이 안 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이 조금 주요한 것 같지 않나요? 이 부분? 네, 이 부분을 가져와서 같이 좀 볼게요. 이 부분을 같이 해서 보면은 뭔가 좀 해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논리학은 사고의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법칙들이 경험에서 취해오는 근거들에 의거하는 그런 부분,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다음에 제가 여기를 제대로 안 했죠. 생각해보면 네,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걸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사고의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법칙들이 경험에서 취해오는 근거들에 의거하는 그런 부분을 가질 수 없다. 모든 사고에서 타당하고 증명되어야만 하는 지성 내지 이성을 위한 규준이 아닐 터이다. 규준은 규범이 되는 표준이 아니다. 이게 결국 이 말 아닐까요? 논리학은 규준이 아니다. 규준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지금 제 해석이 잘못됐을 수 있다는 거죠. 사고의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법칙들이 경험에서 취해오는 근거들에 의거하는 그런 부분을
문장을 제가 잘못 봤을까요? 사고의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법칙들이 경험에서 취해오는 근거들에 의거하는 그런 부분은 가질 수 없다. 네, 이게 이제 이런 부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잠시 생각하는 잠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이게 준비를 하는 게 나은 느낌이 좀 있죠.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예, 써버리면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 갑자기 더워지는군요. 창문을 좀 열고 이게 그 생 라이브로 이제 저의 이제 갈등하는 고민하는 그 순간이 들어가고 있는 라이브는 아니죠. 예. 어디를 지금 포인트를 놓쳤을까요? 논리학은 사고의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법칙들이 경험에서 취해오는 근거들에 의거하는 근거들 의거하다 의존하고 근거하다 이런 거 아닐까요? 의거하다도 찾아봐야 되겠어요. 근거하다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근거하다랑 차이가 없어요. 근거하다랑 근거들의 근거하는 뭐 증거들의 근거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법칙들이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묶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눈이 안 띄니까 이렇게 묶어서 보고 법칙들이 경험에서 취해오는 근거들에 여기까지도 또 하나의 묶음이 아닐까요?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복잡하니까 좀 법칙들이 취해온다 근거들에서 잘못봤네요. 법칙들이 경험에서 취해온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겠죠. 이 근거들에 의거하는 그런 부분을 가질 수 없다. 너무 건성으로 봤나요? 네, 아무튼 이렇게 봐야 맞는 느낌이 드네요. 근거들은 법칙들이 경험에서 취해온다.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법칙들이 이제 근거를 취해온다는 거죠. 논리학은 이 근거들에 의거하는 역시 그 철학은 그 사고의 유연함을 가져야 되는 거. 저의 좀 약간 그 결정 지어진 그런 사고로 봤을 때 이 해석을 잘못했죠. 근데 이게 맞는 느낌이 더 드네요. 이러니까 이게 참 거지 같다 이거죠. 아무튼 그렇고요. 생각을 해볼게요. 타당하고 증명되어야만 하는 지성 내지 이성을 위한 기준이 아닐 것이다. 근거를 가질 수 없다.
의거하는 그런 부분. 아, 증명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 아닐까요? 이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요. 보게 되면은 논리학은 사고의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법칙들이 경험에서 취해오는 근거들에 의거하는 그런 부분을 가질 수 없다 얘기했잖아요. 근거들은 근거들이라고 한다면은 사고의 보편적 필연적 법칙들이 이제 경험에서 취해오는 거예요. 경험에서 오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경험에서 취해오는 것이다.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근거들이 생기면은 이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법칙들이 이제 성립이 되는 그런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논리학은 이 근거들에 의거하는 그런 부분을 가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법칙들이 이제 근거에 의거해서 근거들을 가지면서 이제 법칙이 성립이 되는데, 법칙의 성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여기다 쓰는 게 낫겠네요. 아, 몰라요. 아무튼 지금 떠오르는 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칙의 성립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그 부분은 법칙의 성립 조건을 말하는 것 같은데, 논리학은 이런 성립 조건을 갖지 않는데요. 이 법칙 일반적인 그 보편적이면서 필연적. 근데 이거는 자연 법칙이 맞는 것 같아요. 자연 법칙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법칙들은 대체로 이제 자연적인 법칙이 될 것 같은데, 또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논리학은 이 근거들에 의거하는 그런 부분을 가질 수 없다. 근거들에 의거하는 그 부분은 가질 수 없다. 이런 이 보편적 필연적 법칙들의 성립 조건을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경험에서 이제 취해오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경험에서 근거를 취해올 수 없다. 그래서 논리학은 경험에서 근거를 취해올 수 없다. 이런 의미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을까요? 맞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금 나오네요. 자연적 세계지와 윤리적 세계지는 경험적인 부분을 가질 수 있다. 윤리적 세계지가 경험적인 부분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저도 이거 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아무튼 얘는 그렇다고 하니까, 칸트는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넘어갈게요. 근데 어, 이 부분에 보면, 왜냐하면 전자는 경험의 대상인 자연에, 후자는 그러나 의지가 자연에 촉발되는 한에서. 의지가 자연에 촉발되는 한에서, 이게 지금 그 경험적인 부분을 갖는 윤리적 세계지혜가 경험적 지혜를 갖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겠죠.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얘가 왜 자꾸 이 윤리적 세계지혜는 그 법칙들을 성립했는지,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기는 하네요. 어떤 의미인지는 대충 감이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자의 법칙들은 그것들에 따라 모든 것이 일어나는 법칙들이지만, 후자의 법칙들은 그것에 따라 모든 것이 일어나야만 하는 법칙들로 해야 할 것이, 그 안에서 종종 일어나지 않는 조건들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이 전자의 법칙은 자연 세계 지혜죠. 아닌가? 여기서 전자가 이거니까 여기서 맥락을 바꾸는 걸까요? 논리학은 논리학의 법칙이라고 보기에는 자연 법칙이 맞는 것 같아요. 자연 법칙이 맞는 것 같다. 네. 이제 지금 저만의 느낌이 왔는데, 이 부분이 지금 그 제가 이 책을 열심히 타이핑을 했습니다. 쭉쭉 내리면 쭉쭉 있어요. 이게 지금 이거는 이제 머릿말에 대한 것만 쭉쭉 한 건데, 이게 한 100쪽 정도 될 거예요. 이 책 자체가 100쪽 정도 돼서
제가 지금 거의 타이핑을 다 해서 이틀만 더 하면은 이제 완료를 하는데, 그러면서 한번 훑어봤어요. 훑어봤을 때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와요. 언급이 돼요. 그 중간중간에. 예, 이게 이제 이거 맞나?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이 행동을 할 때 자기 행동의 그 타당성을 뭔가 인정받거나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인정이 가능하냐. 근데 인간 자체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 외부에 있는 뭔가의 어떤 의지 법칙에 의해서 인간이 내 행동이 올바르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걸로 기억을 해요. 뭐 뒤에를 봐야 정확하겠지만 일단 지금 한번 훑은 걸로는 이게 맞아요. 그리고 저도 약간 이거에 대한 생각을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본질적으로 선한 행동과 본질적으로 악한 행동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거든요. 저도 이게 인간이 없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이 없을 수 있냐 했을 때는 맞지가 않아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제 말에 공감해 주시고 그럴 수 있겠네 라고 해주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포인트 때문에 지금 본질적으로 선한 행동이 있다라는 포인트가 맞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이걸 보게 된 거라, 약간 칸트의 그 내용을 보면서, 칸트는 여기 내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 얘는 지금 어떻게 평가했을까라는 좀 궁금증을 맞춰가면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볼게요. 네, 책의 이 부분을 다시 보게 되면은, 자연 법칙은 이제 근거를 가져오는데, 이런 근거를 가져오는 그런 부분을, 네, 문장 정리가 조금 더 돼야 되나? 이거였죠. 이걸 보면 되는데, 이게 주어는 근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언어는 근거라는 거잖아요. 이것만 보도록 합시다. 밑줄을 쳐서, 네, 밑줄을 쳐서 보면은 이제 뭔가 그런 게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밑줄 친 부분만 색깔을 다르게 할게요. 네, 뭔가 이제 말이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논리학은 법칙들이 근거들에 의거하는 그런 부분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법칙들이 성립되려면 근거들에 의거하게 되는데요. 네, 법칙들이 성립되는데 그게 필요한데, 논리학은 그런 부분을 가질 수 없다. 증명될 수가 없다. 뭔가 근거를 가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성이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네, 지성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 설명이 미흡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 개떡 같은 칸트가 지금 지성과 이성 자신의 형식만을 가지고서 이 난리를 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아니, 지성과 이성 자신에 대한 형식을 얘기를 했잖아요. 지워볼까요? 다시 이제 좀 어떤 의미로 제가 말했는지 제가 다른 의미로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지성과 이성의 자신의 형식 및 사고 일반의 보편적 규칙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지를 어떻게 규명할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연 법칙은 이 규칙들이 맞다는 것을, 네, 경험에서 찾으면 돼요. 실험하거나, 네, 경험으로 증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은 내가 추론한 규칙들이 맞다는 것을 실험하거나 경험에서 확인하면 돼요. 근데 아이고 네, 네, 지성에 대한 규칙, 이성에 대한 규칙은 어떻게 규명할 거냐 이거예요. 그
규명을 할 수가 없죠. 네. 규명할 수 없지 않나요? 아니, 있나? 규명할 수 있나? 그러니까 그 사고가 긍정문과 부정문이 있다. 예를 들면은 뭐 칸트가 했던 말 중에 뭐 긍정, 부정, 또 하나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고의 형식 중에는, 사고의 범주 중에는 긍정, 부정 뭐가 있다 했는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거예요. 근데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인간이란 존재가 말을 할 때 긍정문으로 하냐 부정문으로 하냐 또 다른 문장 하나로 하냐, 결국 이 문제잖아요. 그럼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새끼 좀, 네, 칸트가 좀, 네, 뭔가 칸트가 좀 뭔가 이상합니다. 네. 칸트 좀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습니다. 예. 왜 이러지 얘? 네, 저만 웃긴가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게 맞는지 어떻게 규명할 거냐 했을 때 인간의 생각은 긍정, 부정 그걸로 있잖아 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네요. 이게 그러니까 감각이 불가능하다 하고 남에게 보여줄 수가 없다 이런 걸려나? 아닌데, 이 말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말을 보면 긍정문, 부정문, 뭐 어떤 문 이렇게 해가지고 뭐였지? 이게 뭔지 찾아볼게요.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은 칸트가 약간 여기 이 부분을, 예, 명료하게 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물론 논리학에 대해서 잘했을 수도 있겠는데 말을 원체 어렵게 해놓으니까 자기 또 딴에 놓친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내가 완전히 틀렸는데 지금 칸트 까고 있거나. 무한문이 있다네요. 무한문은 뭐지? 기억이 안 나네요. 설명, 무한 판단이 뭐였는지. 영혼은 불사적이다. 이게 이제 무한 판단의 예시로 나오는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네.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네, 이게 이제 이 법칙이 맞다는 거를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경험적 사례가 없다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경험적 사례가 있는 거 아닌가? 네, 경험적 사례 있는 거 아니야? 칸트 이거 위험한데요? 그러니까 논리학이 증명이 안 되면, 네, 경험적 부분을 가질 수 없는 건 알겠어요. 경험적 부분, 그 형식에 대한 그 감각적 부분은 갖지 못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간접적인 경험이잖아요.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간접적인 경험이죠. 그러니까 자연 법칙에서 말하는 경험하고는 다르죠. 네, 감접적인 경험이다. 이걸 가지고서 이제 경험적 부분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좀 모호한데요. 자연 법칙도 솔직히 중력 같은 경우도 보면 간접적 경험이잖아요. 중력을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잖아요. 좀 얘 좀 정리를 잘못한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 이게 좀, 내가 모르는 건지 이 칸트가 잘못한 건지를 모르겠네요. 근데 아무리 지금 궁리를 해봐도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이. 나중에 더 생각을 해볼게요. 말이 좀 안 맞는 느낌이, 네, 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네,
23년 2월 20일이라는 사실이 대단히 놀라운 지금인데, 그 다음 볼게요. 다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에 반해 자연적 세계지혜, 자연적 세계지혜는 이제 자연이론 뭐 이런 거죠. 윤리적 세계지혜는 각 경험적인 부분을 가질 수 있다. 뭐 지혜라고 해도 되고 지식이라 해도 되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떤 맥락인지는 아실 거잖아요. 저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합니다. 자연적 지식과 윤리적 지식은 경험적인 부분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 싶습니다. 다음에 여기도 적어줄게요. 왜냐면 내일 또 뭔가 생각을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일도 할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몸 안 아프면 할 건데 11시 넘었으니까 빨리 마무리해야 돼요. 11시까지 딱 할 생각이라서. 아무튼 왜냐하면 전자는 경험의 대상인 자연의, 후자는 그러나 의지가 자연에 촉발되는 한에서 인간의 의지에 그 법칙들을 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지가 자연에 의해 촉발된다. 자연에 의해 촉발된다. 인간의 의지에 그 법칙들을 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연에 의해 촉발된다? 또 말로 정리하려니까 또 이상하네요. 인간의 의지에 그 법칙들을 규정해야 한다. 인간의 의지에,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건데, 지금 당장은 이걸 이해하고 설명할 만한 능력이 일단 저한테는 없어요. 뒤에 이제 칸트가 할 부분, 네, 저를 믿으십시오. 네, 이 부분은 뒤에 칸트가 아마 더 설명할 겁니다. 네, 지금 제가 이거 설명 못해도 뒤에 칸트가 할 거기 때문에 그때 보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자의 법칙들은 그것들에 따라 모든 것이 일어나는 법칙들. 네, 자연의 이제 법칙들은 어떤 그 법칙에 따라서 현상들이 생기죠. 돌은 뭐 돌의 법칙에 의해서, 중력은 뭐 물건이 떨어지는 것들은 이제 뭐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현상이 나타나죠. 근데 후자의 법칙들, 네, 이제 윤리적 법칙들이죠. 자연 법칙. 그다음에 여기 윤리 법칙은 그것들에 따라 모든 것이 일어나야만 하는 법칙이다. 네, 이제 그 좀 약간 이상적인 법칙,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야만 할 것이 그 아래서 종종 일어나지 않는 조건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이 윤리 법칙이라는 거는 이상적인 법칙, 이상적인 윤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따라서 이제 해야 한다가 성립이 되겠죠. 당위 성립을 시키는 법칙이죠. 네, 당위를 성립시키는 법칙이다. 네, 당위를 성립시키는 법칙. 그래서 이 윤리적 세계지혜는 그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들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제 당위를 성립시키는 법칙에 따라서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은 조건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탐구를 한다면은 왜 윤리적인 게 나타나지 않는지, 왜 윤리적인 게 나타나지 않는지를 이제 설명해야 된다. 이거를 여기다 넣어도 상관없겠죠? 이러면 안 되지. 네, 이렇게 이러면 안 되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시간은 없는데 구분을 하고 여기다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색깔이 날라가서 어쩔 수 없는데, 여기다가 제가 했던 내용 정리 다시 했고요. 여기는 이제 그 윤리학의 특징과 자연 법칙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자연 법칙의 특징하고 윤리 법칙의 특징. 자연 법칙에 따라 현상들이 일어난다. 근데 윤리 법칙에 따라 당위가 부여되지만 그 당위에 따르지 않는 것들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이 어렵나요? 어려우면 좀 어쩔 수 없어요. 저 혼자 공부하는 거를 그냥 여럿이 같이 한다 생각하면서 하는 거니까 좀 뭔가 뭐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네요. 이게 도움이 될지, 도움이 될지 어쩔지. 뭔가 좀 저도 유익함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뭐 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래도 많이 봤어요. 생각보다. 지금 보게 되면 한 문단, 두 문단, 두 문단 맞나? 한 문단, 두 문단, 세 문단 맞네요. 세 문단, 세 문단 봤으니까 천천히 저는 이것들을 읽어 가겠습니다. 다른 것도 읽어야 되고 하니까 천천히 다른 것도 읽으면서 이제 세 번째 문단 했다 하면 될 것 같고, 다음에 또 이제 밑에 부분 그 다음날 오늘 중이나 내일 중에 읽어서 정리해보는 시간,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다음번도 같이 봐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정리 한번 하고 할까요? 내일 정리할게요. 내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